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포착한 이상한 광경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사업가 민준 씨는 이코노미석 12 열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앞 좌석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40대 후반의 여성과 50대 초반의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일행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민준 씨는 앞좌석이 계속해서 뒤로 젖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승객이 편하게 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젖혀지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그 패턴이 묘하게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3초 간격으로 좌석을 뒤로 젖혔다가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불편함을 참고 있던 그때 앞좌석 틈새로 가느다란 손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이었는데 그 손은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펴서 L자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펼쳤다가 접는 동작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동작이 10여 분 동안 멈추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면서 앞좌석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준 씨는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보내는 국제적인 도움 요청 신호는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고 엄지를 안쪽으로 접은 다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를 감싸는 동작이었습니다. 앞좌석 여성의 손동작이 정확히 그 신호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알리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남자 승무원이 다가오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승무원은 처음에는 민준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거듭 설명하자 승무원은 사무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분 후 사무장이 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옆자리에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좌석이 규칙적으로 젖혀지는 것, 손신호, 그리고 젊은 여성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장은 먼저 기내 카메라를 통해 문제의 좌석을 관찰했습니다. 10여 분을 지켜본 결과 민준 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계속해서 손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중년 부부는 그녀를 양쪽에서 감시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중년 여성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무장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장은 즉시 지상관제센터에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기내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장은 음료 서비스를 핑계로 문제의 좌석에 접근했습니다. 사무장이 다가가자 중년 남성이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음료를 권하며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대답하려 했지만 중년 여성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가족이고 딸이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은 젊은 여성의 여권을 슬쩍 확인했고 그녀의 이름이 은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장은 은서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괜찮으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입을 열려 했지만 중년 남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다른 승무원들과 상의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승객을 억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서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장은 다시 은서의 좌석으로 가서 기내 면세품 구매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며 잠시 갤리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나섰지만 사무장은 여권 소지자 본인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중년 여성도 함께 일어나 은서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사무장은 재빨리 다른 승무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 승무원이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음료 추가 주문에 대해 문의하며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사이 은서는 사무장을 따라 갤리로 향했습니다. 갤리에 도착하자마자 은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은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석 달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외 취업 알선 업체의 상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은서에게 태국의 고급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이고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며 비자와 항공권도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중년 여성이 보여준 회사 서류와 태국 호텔 사진들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은서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 들러 은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은서의 어려운 형편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서는 점점 그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은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기뻐하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은서에게 여권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서는 의심 없이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 후 중년 여성은 은서에게 출국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어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은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간단한 검진을 했고 주사 한 대를 놓았습니다. 비타민 주사라고 했지만 그 후로 은서는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중년 여성은 은서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함께 공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중년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 여성의 남편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서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은서는 극심한 졸음을 느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은서는 낯선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가려져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중년 여성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은서에게 태국에 가면 호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거부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은서는 울며 애원했지만 중년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서에게 매일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했고 은서는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2주일 동안 은서는 그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중년 부부는 하루에 2번 식사를 가져왔고 그때마다 약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은서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태국으로 일하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중년 부부는 은서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중년 남성은 은서에게 경고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은서의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공항에서 은서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약물과 협박 때문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한 후 약물의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영영 구조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그녀를 양쪽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좌석을 뒤로 젖히며 뒤쪽 승객의 주의를 끌려고 했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 도움 요청 신호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사무장은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기장은 태국 방콕에 착륙하는 대신 회항하여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회항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갤리에서 은서가 돌아오지 않자 중년 부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갤리 쪽으로 가려 했지만 승무원들이 난기류 예상 지역을 통과 중이니 좌석에 앉아 있으라고 제지했습니다. 실제로 기장은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을 켰고 모든 승객은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회항한다는 안내가 나오자 중년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논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들을 예의주시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은서는 안전을 위해 기내 승무원 휴게실에 머물렀습니다. 약 1시간 반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경찰과 특수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하자마자 무장 경찰들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는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은서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그녀의 몸에서 여러 종류의 진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약물을 투여받았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은서는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고 며칠간의 치료 후 회복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년 부부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의 한국 지부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최소 15명의 젊은 여성들을 같은 수법으로 속여 동남아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의 불법 유흥업소나 도박장에 팔려갔고 일부는 더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은 중년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들의 명단이 드러났습니다.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되었고 한국과 태국,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경찰이 협력하여 조직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의 수사 끝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6명의 피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끔찍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감금되어 있었고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다가 심한 폭행을 당했고 한 명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은서가 비행기에서 구조되지 않았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중년 부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심리치료와 재활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은서는 이 사건 이후 대학을 휴학하고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낯선 사람들을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전문가들의 치료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은서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사건으로 모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민한 관찰력과 용기 있는 신고가 은서를 구했고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과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이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취업 알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외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은서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인신매매 조직을 처벌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취업 사기나 결혼 사기 등을 통해 속아서 피해를 당합니다. 이들을 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인의 경각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펼쳐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을 관심 있게 살피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민준 씨의 관찰력과 사무장의 기민한 대처, 그리고 은서의 끈질긴 구조 신호가 만나 한 생명을 구했고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포스터가 곳곳에 게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낼 수 있는 도움 신호와 신고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주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